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2년 3월 12일이에요. 자, 불과 2일 전에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님이 당선이 됐는데요. 정치적인 색깔 혹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바뀌면서 해당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뉴스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고 이 내용들이 보면은 흩어져 있어요. 퍼즐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로 정책,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급, 세 번째로 세금, 네 번째로 대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지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책. 자, 제가 다 외우고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랑은 사실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제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되게 많이 지향을 했고 초강력 규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펼치려는 스타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분양만 적용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최근에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고 말소하는 조건들도 생기면서 좀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도 강화 많이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됐었던 임대차 3법에서 그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 이제 2+2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냥 2년으로 똑같이 변경을 하겠다. 대신에 이 2년에서 연장을 해주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이제 임대를 연장해주는 임대인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전세 가격이 2중 혹은 3중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시세가 1억이었던 전세가 지금 시가로 2억입니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한 부분들을 보면 2년 전에 1억에 신고하신 분들은 이제 1억 500 혹은 뭐 그 언저리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계약하는 분들은 2억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중간 가격에 오르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연장하실 때는 그 중간 가격 1억 5천에 대한 금액이 또 5%가 추가가 되니까 뭐 1억 5, 6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3중 가격 혹은 2중 가격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의 부작용과 전세 공급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공급 부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에 31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는 13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5년간 총 25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가장 많은 공급을 하겠다. 130에서 150만 호를 공급을 하고 특히 서울에는 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택지를 142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수도권은 약 절반, 수도권에 아무래도 인구 과밀이 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에 많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30년 장기임대주택, 이런 30년이 넘어간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1기 신도시, 우리 일산이나 평촌, 부천 이렇게 알려진 1기 신도시들이 있죠. 그런 곳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를 이제 재정비를 하려면 사실 되게 큰 일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겠다. 재정비 특별법을 신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기존의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한다라고 예를 들면은 더 높게 올라가니까 더 많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높게. 그러면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에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검사를 받잖아요. 거기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의 종류가 많고 이제 가점을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격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불합격이 되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고 그럼 재건축 진행이 안 됐는데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부족한 요소들로 거절할 만한 사유들을 완화해서 재건축의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죠. 자,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자, 이 말이 뭐냐면 30년 이상 됐으면 웬만하면 재건축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하지 말고 이거 면제하고 프리패스로 재건축하자. 한마디로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초과이익 환수제, 이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건축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추진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수직, 수평, 증축 기준을 재정비하겠다. 법이 복잡해서 진행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 리모델링이. 근데 리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법을 신설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급주택을 늘리겠다. 그래서 집을 좀 깨끗하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 라는 식의 공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적인 부분은 사실 이 공약이 100%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이 공급을 하려면 주택을 짓고 땅을 사고 여러 가지 제반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고 공약이 온전하게 100% 다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금 부분인데요. 세금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효과가 빠르죠.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드렸었죠. 윤석열 당선인의 세금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미국이 이제 계속 금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번에 대선 투표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박빙이었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두 후보 간의 성향이나 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관망을 했던 요소가 가장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서울이나 우리 주변에, 저희 동네 사당동 주변의 아파트들을 많이 봐도요, 대부분 8월에서 9월, 늦으면 10월 이후로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라는 건 매매 거래를 뜻하는데요. 가장 많이 기준을 삼는 게 아파트 매매 거래니까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 기준을 설명을 드리고요. 대선을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관망을 하는 추세로 매매 거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악재라면 악재인데 이게 매매 거래를 끊김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대선을 관망하는 것 때문에 이 요소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사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초 지식 정보니까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은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부세라고 해서 부자세라고 많이 하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는 양도소득세. 물론 양도할 때는 내가 번 소득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거지만 이 재산세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고, 취득은 등기를 치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다 완화되는 정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순세율로 완화를 하겠다 라는 공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나라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는 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작년에 2021년에 종부세를 많이 맞으시는 분도 많이 생겼고요. 재산세도 많이 내는 분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세수가 정말 많이 늘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시 2020년 정도 수준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다운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대선 토론에서도 심상정 후보랑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통합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추가로 1주택자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렵거나 우리 비규제 지역이 아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아닌 부분은 중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양도세 완화인데요.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2년 동안 배제하겠다. 일반 세율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세율로 가겠다.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자, 여기서 걱정인 거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그럼 결국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부작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방의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건을 던질 때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과잉이 일어나고, 지방은 특히 공급량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이 집값이 하락할 영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은 더 비싸지고 서울은 더 비싸지고 지방은 더 저렴해지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도 단일세율로 바꾸고 재산세, 종부세 통합하고 공시지가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이 세 단계 모두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공약, 부동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부분인데요. 그동안 지금 대출 규제도 많이 있고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전세 살던 분들도 대출 금액도 적어지고 이자가 높아지면서 월세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월세 수요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약을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출을 LTV 80%까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LTV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감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LTV는 Loan to Valu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가치에 대한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몇 %까지 해주느냐라는 건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LTV가 50%와 80%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혹은 매매 상관없이 그냥 대출 비율로만 가지고 예를 들게요. 자, 5억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5억에 LTV 50%면 5억 주택을 담보로 50%까지 대출을 내주겠다. 그러면 2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5억에 대한 80%를 내주겠다? 그러면 5, 8, 40, 4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율적인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 비율을 이렇게 높여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LTV나 DSR, 그리고 신 DTI, 그리고 DTI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한번 찍어서 영상을 남기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전국적인 민심을 잡아야 되는 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항상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지역 좀 개발시켜달라, 우리 지역도 무언가 어떤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지역 개발, 지역 발전인데요. 윤 당선인의 다른 정책을 보면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GTX 노선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GTX ABC 있다면 예를 들면 D, E, F 이런 식으로 늘려서 지방까지도 확대하겠다. 일단 제일 많이 빠르고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게 교통망을 확충하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부 지역에 이제 신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영남이랑 호남을 이제 동서 연결망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고 당선이 됐고, 이 당선된 후보의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겠죠.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 180석의 야당이 됐기 때문에 또 얼만큼 많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정책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공약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내용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책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찍었어도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봤을 때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